충격적인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들이 한순간에 마비된 것인데요. 영국의 자존심 히드로 공항은 고자고센치의 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무려 50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되었고,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을 자부하던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은 제설 작업에 실패하면서 수천 명의 승객들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자동차 강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역시 치명타를 맞았는데요. 무려 8시간 동안 활주로가 완전 봉쇄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무려 30cm의 폭설이 쏟아진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눈이 오지 않은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의 한 승무원은 믿을 수 없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도 도로는 이미 깨끗했고, 지하철과 버스는 마치 봄날처럼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배달 오토바이까지 눈길을 누비고 있었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도시를 다니며 선진국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승무원은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조국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어떤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한 폭설 문제를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경험한 진짜 충격적인 한국의 모습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경험이 독일 승무원의 시선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의 승무원 한나 슈미트입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선인 독일과 한국 구간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한국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죠. 오히려 처음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엔지니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죠. 우리 가족은 매사에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정각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하루하루가 시계처럼 정확했던 것 같네요. 독일의 많은 가정들이 그렇듯 우리 집도 철저한 시간 관리와 규칙을 중요시했어요. 주말에도 늦잠은 금지였고 모든 일과는 시간표대로 진행됐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규칙적인 삶이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 어딘가에는 다른 삶의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호기심도 있었죠. 그 호기심은 우리 집 다락방에서 발견한 할머니의 오래된 여행 사진첩을 보면서 더 커졌어요. 전 세계를 다니셨던 할머니의 사진들을 보며 저도 언젠가는 세상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아시아에서 찍으신 사진들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도쿄의 밤거리, 만리장성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한복을 입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 사진들은 제가 살던 함부르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줬어요. 사진 뒷면에는 할머니가 꼼꼼하게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두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그래서였죠. 대학 시절 저는 방학 때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곳에서 매일같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보며 제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죠.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 텐데 시차 적응은 어떻게 하니 하시면서요. 특히 아버지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기를 바라셨어요.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셨고 저도 그랬으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동경하던 할머니처럼 저도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승무원 교육과정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죠. 6개월간의 힘든 교육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었어요. 안전교육, 응급처치, 서비스 교육까지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마침내 2018년 저는 정식 승무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럽 내 단거리 노선만 담당했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취리 같은 친숙한 유럽의 도시들을 오가는 일이 즐거웠죠.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쓸 수 있는 제게는 유럽 노선이 가장 편했어요. 승객들의 문화도 이해하기 쉬웠고 시차도 거의 없어서 몸도 편했죠.
2년 차가 되어서야 드디어 장거리 노선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시아 노선을 배정받았어요. 도쿄, 베이징 그리고 서울. 할머니의 사진첩에서 보았던 도시들이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서울 노선을 배정받았을 때 정말 많이 걱정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정말 적었거든요. 뉴스에서 가끔 북한과의 갈등 소식을 들었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정도가 전부였죠. 더구나 독일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세대에게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독특한 문화로, 중국은 거대한 경제 대국으로 익숙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나라였어요. 특히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는 가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도 들려왔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자주 화제가 됐죠. 승무원 동료들 중에서도 한국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어쩌지? 치안은 괜찮을까? 의사소통은 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게다가 한국어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어요. 영어야 많은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이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외웠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독일어나 영어, 프랑스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에 당황스러웠죠. 첫 서울행 비행을 앞두고 전날 밤잠을 설쳤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비행기에는 대부분 한국인 승객들이 탑승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다들 조용하고 예의 바르셨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기내 서비스를 할 때마다 땡큐와 함께 감사합니다를 말씀해 주시는 승객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도시에서 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인천 상공에 들어섰을 때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할머니 사진첩에서 보았던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가 될지를. 첫 서울행 비행을 시작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아시아 노선을 담당하게 됐어요. 도쿄, 베이징, 서울을 오가면서 각 나라의 특징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 승객들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세 나라는 각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노선이 가장 편하다고 느꼈던 건 아마도 독일인인 제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이었을 거예요. 일본은 독일처럼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실제로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일본 승객들은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듯 했죠. 탑승할 때도 차례차례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리시고 이륙 전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 모두가 한치의 예외도 없이 바로 따르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승객들은 너무 예의 바르게 굴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실례합니다만 하면서 물 한 잔을 부탁하시는데 마치 큰 폐를 끼치시는 것처럼 미안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기내식을 드시다가 포크를 떨어뜨리셔도 저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셨죠. 한 번은 한 일본 승객분이 심한 기류 때문에 멀미를 하셨는데도 봉투를 달라고 말씀하시지 못하고 계속 참고 계시다가 결국 옷에 다 묻히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항공사에 컴플레인을 넣어 곤란하게 하여서 당황스러웠었죠. 중국 노선은 정반대였어요. 베이징행 비행기는 항상 활기가 넘쳤죠. 승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요구하셨고 목소리도 컸어요. 처음에는 그 직설적인 태도에 당황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적어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거 하고 기내 면세점 카탈로그를 가리키시면서 상품을 고르시는 모습이나 음료수를 더 달라고 배를 연신 누르시는 모습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문제는 단체 관광객들이었어요. 한 번은 50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 그룹이 탑승한 적이 있었는데 기내가 마치 시장 같았어요. 통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좌석 배정과 상관없이 자리를 옮기시고 심지어 이륙 직전까지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계셨죠. 객실 승무원들은 그날 정말 정신없었어요. 규칙을 설명해도 내내하시고는 여전히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모습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도 많았죠. 특히 좌석을 눕히는 문제로 뒷좌석 승객과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비즈니스 클래스의 분위기도 많이 달랐어요.
일본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시거나 주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중국 승객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청하셨어요. 샴페인을 계속 리필해달라거나 기내식 메뉴에 없는 음식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비즈니스석에 이만한 돈을 냈으니 당연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 승객들은 일본 승객들처럼 예의 바르면서도 중국 승객들처럼 자신의 필요한 것을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일에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기내식 서비스를 할 때도 그랬어요. 일본 승객들은 차분히 기다리시고 중국 승객들은 시끄럽게 재촉하시는데 한국 승객들은 뭔가 달랐어요. 식사를 준비하면 바로바로 받으시고 정리도 빨리 해주셔서 솔직히 일하는데 너무 편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도 한 번에 요청하셔서 번거로움도 덜 수 있었죠. 한 번은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한국 승객들이 환승 시간이 촉박해지신 적이 있었어요. 다들 급하셨을 텐데도 질서는 잘 지키셨어요. 대신 저희 방향이 같으신 분들끼리 먼저 내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시면서 환승 게이트가 같은 분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차례차례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급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또 놀라웠던 건 한국 승객들의 단체 의식이었어요. 옆 사람이 음료를 시키면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하시고 누군가 담요를 달라고 하면 주변 분들도 함께 요청하시고 마치 모든 게 공유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히 따라하기가 아니라 일종의 배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거였던 거죠. 기내 면세점 쇼핑을 하실 때도 특별했어요. 한국 승객들은 사전에 꼼꼼히 조사해 오신 게 느껴졌어요. 가격 비교는 물론이고 면세 한도까지 정확히 계산해 오셨더라고요. 이 향수가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40유로 정도 싸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엑셀로 각 항공사별 면세품 가격을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였어요. 일본 승객들은 조용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고 중국 승객들은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셨는데 한국 승객들은 달랐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티슈를 건네주시고 닦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저희도 집에서 매일 그래요라며 웃으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순간 왠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기내 와이파이가 고장났을 때였는데 한국 승객들의 반응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더니 오히려 더 즐거워 보이셨어요. 옆자리 승객과 추천 영화를 공유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같이 게임을 하시기도 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했던 건 한국 승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비행기에서도 항상 무언가를 하고 계셨거든요. 노트북으로 일을 하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어학 공부를 하시거나 심지어 한 번은 한 승객님이 비행 중에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셨다면서 기쁨에 차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를 이동 시간이 아닌 활용할 시간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젊은 승객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승무원들과 대화할 때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어요. 특히 영어로 대화할 때도 적극적이었죠.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열심히 대화하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승무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을 거예요. 일본 승객들은 저희를 지나치게 높이시는 것 같았고 중국 승객들은 때로는 서비스 제공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대하셨는데 한국 승객들은 달랐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시려 했고 저희의 일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죠. 독일은 날씨가 어떠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맛있는 한식당 있나요? 한국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사적인 대화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심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어르신이셨어요. 그분은 매번 서울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용하셨는데 독일에 사는 따님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죠. 한 번은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주머니에서 한국의 비타민 캔디를 꺼내주시면서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이거 마시면 피로가 풀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받은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렇게 조금씩 한국인들에 대한 제 편견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느꼈던 불안감과 거리감은 어느새 호기심과 친근함으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제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면서 시작됐어요. 한 겨울날의 폭설이었어요. 2023년 1월 저는 3일간의 인천 스테이를 앞두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저 평범한 스테이였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설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됐거든요. 활주로는 이미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와 대설경보를 발령한 상태였어요. 독일인인 저로서는 처음에 이 정도 눈이 대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부르크에서는 이 정도 눈은 흔한 겨울 풍경이었거든요. 하지만 호텔로 가는 길에 동료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독일에서의 경험상 폭설이 내리면 도로 상황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이었죠. 독일의 제설 시스템은 우선 환경 보호를 위해 제설제 사용을 최소화하다 보니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각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구역을 책임지는 방식이라 제설 시기와 정도가 제각각이었죠. 도로의 경우에도 주요 도로만 우선 처리하고 이면도로는 후순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도로가 얼어붙어 차들이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보행자들의 낙상 사고도 빈번했거든요. 밤사이 내린 눈은 20cm가 넘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가 걱정했던 건 기후였다는 걸 깨달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는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정말 달랐어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폭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 흔적이 역력했고 제설제와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눈이 잘 녹았어요. 독일에서라면 이 정도 폭설이 내렸다면 최소 며칠은 도로가 마비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침 9시 저희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모여 그날의 일정을 상의했어요. 처음에는 눈이 많이 왔으니 근처 둘러보기 정도로 계획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한 동료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모든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은 보도의 상태였어요. 밤새 내린 많은 양의 눈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눈이 치워져 있었거든요. 지하철역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도 눈이 쌓여있지 않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도 완벽히 되어 있었죠. 지하철 플랫폼의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고 예정된 시간에 맞춰 정확히 열차가 도착했어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는데도 상점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상점 주인들이 자기 가게 앞 보도에 눈을 직접 치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독일에서도 건물 앞 보도에 눈을 치우는 것이 법적 의무이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더욱 놀라웠던 건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오토바이 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나라였다면 이 정도 날씨에는 대부분의 배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텐데 한국의 배달 기사들은 눈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문받은 음식을 정확하게 배달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도착 시간은 물론이고 주변 상점 정보, 실시간 날씨, 경보, 교통 상황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독일에도 이렇게 똑똑한 앱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겨울도 훨씬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니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했고 버스와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제설 작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가보기로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의 야경이 눈과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까지도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관광지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구석구석까지 안전을 신경 쓴다는 게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제설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도로와 보도를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가게 주인들이 자기 가게 앞을 치우고 주민들이 함께 골목길 제설에 참여하는 모습은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제설 시스템이 관주도의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 체계라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많은 양의 눈이 내렸지만 이제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겨울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의 움직임, 완벽한 제설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리듬은 제가 경험했던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죠.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나라로 손꼽히는지를요.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평일에도 저녁이 되면 도시가 조용해지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따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부터 신선한 도시락까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24시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편의점 직원분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고 젓가락과 수저도 챙겨주시는 친절함이 감동적이었죠. 독일의 슈퍼마켓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점심때였어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계셨어요. 호기심에 어떤 앱을 사용하시는지 여쭤보니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주로 피자나 케밥 같은 패스트푸드만 배달이 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이고 카페 음료와 디저트까지 배달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눈이 오는 날씨에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게 더욱 놀라웠죠. 독일에서는 날씨가 안 좋으면 대부분의 배달 서비스가 중단됐거든요. 호기심에 배달 앱을 다운받아 봤는데 영어 서비스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주문하자마자 접수가 되고 음식이 조리되기 시작했다는 알림까지 오더라고요. 독일의 경우 전화로 주문하고 도착 시간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카페에 가보기로 했어요. 거리마다 예쁜 카페들이 많았는데 한 카페에 들어가 보니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각자 노트북을 펴놓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카페에서 일하는 문화가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카페가 마치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되고 있었어요. 주문을 하러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화면에 안내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영어도 있어서 금방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죠. 심지어 영어 서비스도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료가 준비되면 모바일로 알림이 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국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영어 에세이 작성 중인데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봐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약간 놀랐지만 이내 기꺼이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학생이 독일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를린의 현대 미술관들과 거리 예술부터 독일의 친환경 정책까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 학생이 근처 서점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독일에도 큰 서점들이 있지만 제가 본 한국의 서점은 달랐어요.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문구류, 음반, 취미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었고 심지어 작은 공연장과 강연장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서점을 나와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학생이 한국의 야식 문화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포장마차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거리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먹는 게 걱정됐는데 막상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은 잊을 수가 없었죠. 포장마차 주인분도 저희에게 계속 서비스를 주시면서 마치 오래된 단골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날 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나라구나. 24시간 편의점과 배달 앱으로 대표되는 현대적인 편리함과 포장마차에서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인심이 공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 쇼핑까지 모든 게 가능했죠. 독일은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한데 한국은 마치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역 근처의 무인 세탁소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독일에서는 대부분 집에 세탁기가 있거나 있어도 유인 세탁소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시스템이라니. 심지어 세탁이 끝나면 알림까지 오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근처 약국에 들렀는데 약사님께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약 봉투에 복용법을 한글과 영어로 자세히 적어 주셨어요. 독일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사려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는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며칠 동안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전에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독일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기술을 인간적인 서비스와 결합시키는 방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시스템과 서비스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편리한 키오스크가 있어도 옆에서 도와주시는 직원분이 계시고 배달앱이 있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배달해주시는 기사분이 계시고 편의점이 24시간 열려있는 것도 결국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갔어요. 비행 일정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할 때면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다음 한국 비행 스케줄을 받으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선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이유와 함께요. 이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처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업무로 가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가끔 다른 노선을 비행할 때면 한국의 편리함이 그리워질 정도예요. 특히 저를 매료시킨 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철저한 준비성의 조화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비행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늦은 시간에 인천에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이었다면 호텔에 도착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저녁을 해결했어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24시간 열린 식당도 많았고 야식 배달도 가능했거든요. 심지어 늦은 시간임에도 지하철과 버스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어서 이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동료들도 점점 한국 노선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만 한국의 매력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들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다음번엔 이걸 먹어보고 싶어 하면서요.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저처럼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한국 손님들이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걸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독일 승무원이 한국말을 하다니 하면서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바로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폭설이 내렸을 때 모두가 함께 눈을 치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 모습도 이런 우리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었죠. 독일로 돌아가면 항상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북한과 휴전 중인 위험한 나라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놀라워해요. 특히 부모님은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신기해하시죠. 이제는 비행 스케줄이 나올 때마다 한국 노선을 자원해서 신청해요. 다른 도시들도 물론 좋지만 인천에 착륙할 때의 그 설렘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거든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해요. 최근에는 제가 다른 승무원들의 한국 문화 가이드가 됐어요. 처음 한국에 오는 동료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는 게 즐겁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가면 맛있는 식당이 있고 어떤 카페가 예쁘고 지하철은 어떻게 이용하는지까지. 마치 제가 반쪽짜리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알려준 정보로 다른 동료들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 동료가 한나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알게 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마치 한국의 비공식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편리함이나 발달된 시스템만이 아니에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건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이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라도 그 안에는 항상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탈 때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발전된 대한민국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요. 때로는 생각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한국은 이제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초연대화 국가가 되었어요. IT 기술은 물론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자동차 기술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이제는 한국 차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단순히 K-팝이나 한류로만 알려진 한국이 아닌 제가 경험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반세기 만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 세계 최고의 교육열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나라, 그리고 이제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이 배우러 오는 나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라고요.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여의도를 보며 감탄하고 여름이면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시민들의 여유로움에 미소 짓게 되고 가을이면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 남산의 절경에 넋을 잃곤 해요. 그리고 겨울이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고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더욱 놀라운 건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더 편리한 시스템이 생기고 더 발전된 기술을 만나게 되죠.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한 변화를 한국은 몇 년 만에 이뤄내고 있어요.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에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면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될지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비행 노선이 아닌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기적의 나라가 되었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